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네. 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기분 좋으시죠? 아, 그러면요, 뭐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예, 사실 한국 선수들의 선전에 세계인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토마스 바 위원장님께서도 그러고 특히 일본 체육회장님께서 네. 우리 선수들이 언제 그렇게 실력을 갈고 닦았느냐 네. 아주 굉장히 그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도 다 열광했잖아요. 예, 예. 한 게임 한 게임 보면서 이렇게 스포츠가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구나. 이거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네. 48년 올림픽 참가 기간 중 가장 적은 인원을 파견했지만 원정 사상 최다 메달 획득, 종합 8위의 깜짝 성과를 거두며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수석 부회장,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 역임. 논란이 됐던 국가대표팀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선수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개선할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 편안한 상태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제도 개선을 할 게 있으면 제도도 또 손을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혹시라도 어떤 오해된 부분은 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생각하는 파리올림픽 결산과 향후 체육계 혁신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적은 인원으로 원정 올림픽 사상 역대 최고의 기록을 거두고 돌아왔죠. 기쁨과 함께 체육계 발전을 위한 과제도 떠안고 있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 한국 메달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목표가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였는데 예, 최종 결과는 금메달 13개에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 외로 선수들이 선전한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선수들이 선전을 했고 또 네.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지도자들의 헌신 그리고 각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메달 5개라는 목표는 굉장히 그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네. 연맹으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또 체력 검증, 부상 상태, 신체 조건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의 국제 경기 네. 실력 그리고 이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또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네. 예. 선수단은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적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선수층도 과거와 좀 달랐습니다. 예. 소위 이제 MZ 선수단 2000년대생 선수들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양궁 같은 경우도 상하이 국제 대회에서 저희가 2명밖에 입상을 못했어요. 네. 펜싱은 전부 다 탈락을 하고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변화를 줘보자 해서 대표 선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투명하게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주요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같은 큰 무대는 그 아무래도 대회 참가 경험이 많고 예. 또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많은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2000년대생 선수들이 이런 통념을 깬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감하고 또 이제 도전 정신이 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많이 해본 분들은 또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상반된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그 MZ 세대들 아주 과감하게 네. 이런 데는 그 선수단의 분위기가 큰 한 몫을 했다. 네.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진 그런 분위기 또 사회적 분위기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이게 이제 큰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올림픽을 보면은 양궁은 워낙 잘했고요. 예. 뭐 복싱이라든가 유도, 레슬링 같은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땄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종목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예상을 깨고 유난히 잘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사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격. 네. 사격 선수들이 전부 다 그 10대도 있고 또 이번에 모두 바꿔서 그 경험이 그 전무한 친구들인데 정말로 그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내줘서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밝은 표정으로 귀국했는데 예. 13일 입국과 해단식 축소 등과 관련해서 예, 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고 그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나면 긴장이 이제 풀어지면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리에서 여기는 비행기가 또 14시간 정도를 타야 되고 짐이 이 운동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캐리가 한 사람 앞에 2개, 3개 있고 근데 이제 공항공사에서 추천한 장소는 한 70m 정도 옮겨야 되고 지하 1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단도 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도저히 동선이 안 맞고 시간이 네. 오래 걸리고 특히 또 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거기에 총이 8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옮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 네. 전례도 저희가 이제 오면은 물 흐르듯이 출구에서 간단하게 귀국 보고를 하고 네. 그리고 단기 반납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네. 또 선수들이 그날 진천까지 가야 되는데 네. 밤 10시가 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간단하게 항상 15분 정도의 해산식을 다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예. 사전 훈련 캠프를 운영한 그렇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훈련 캠프가 이번 대회 성적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시차가 1시간 나면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하루에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네. 시차가 7시간 나기 때문에 최소 7일 정도가 필요하고 네. 또 거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충분히 운동을 하고 선수촌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운동하는 모습이 다 노출됩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운동을 못 하고 또 영양도 저희가 이제 한식 도시락이라든지 한식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번에 준비가 유효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예.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제가 취재 기자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열기가 대단했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뭐 외신 반응도 뜨거웠고 실제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그 열광적이었습니다. 6만 8천 명 정도의 그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네. 외국인이 거의 태반이었고 뭐 우리의 K-푸드, 칼처, 또 한복쇼, 또 하이브에서 이게 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5개의 공기관, 개인 업체, 뭐 CJ를 비롯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2000년대 선수들이 파이팅이 넘치고 재기발랄하고 실력을 갖췄고 예, 특히 이제 할 말도 따뜻합니다. 합니다. 무엇보다 배드민턴 금메달 주인공 안세현 예, 선수의 예, 발언 이게 파장이 예. 컸습니다. 예. 훈련 방식을 포함해서 선수단 운영 방안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체육회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와 장소는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안세영 선수를 조용히 만나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점이 있으면 고치고 네. 또 이제 뭐 제도라든지 관계자들의 이런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네. 중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거기에 맞춰서 제도 개선 또는 관계자에 대한 필요하면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구시대적인 관행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등 체육계 혁신과 변화가 좀 느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좀 바뀌어야 할 것은 과감히 확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바꿔야 될 거는 물론 이제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장과 또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파악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스폰서나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선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네. 그 좋죠.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번에 변화를 주면 그 예산의 문제가 또 수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국가 예산 또는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양쪽을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네. 극대화시키고 또 피해도 줄이고 이게 이제 다음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는 문제가 또 여기에 좀 연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찰을 해서 현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종목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 것 예, 그렇습니다. 같던데요. 안세영 선수는 27살까지는 협회 소속으로만 예, 예. 국제대회 나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예, 예. 제기했습니다. 예, 예. 이런 규정이 뭐 탁구, 테니스에는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연맹 회장님들, 전체 연맹 회장님들, 그리고 연맹을 실제로 관장하는 전무님이나 부회장님들, 그리고 사무처의 이제 처장님들, 네.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할 겁니다. 네. 해서 최적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개혁을 좀 나름대로 저희들 스스로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관심이 필수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기업들의 관심 지원은 어땠습니까? 뭐 전무했습니다. 10대 기업을 전무했습니까? 예, 10대 기업뿐만 아니라 30대 기업에도 어디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 체육인들이 스스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제 충당을 했고 이게 어느 시점부터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겠네요. 예,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를 대표하고 또 험지에 나가서 네. 이렇게 싸우는 우리 특히 어린 선수들인데 네. 좀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리올림픽을 보면서 각기 다양한 예. 민족이 같은 국기를 달고 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최근 뭐 우리나라 이제 출생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도 과감히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예,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세요? 지금 이미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런 개방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 이 국내에도 이미 지금 다문화 가정이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확대되지 않겠나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박인비 선수가 예. IOC 선수위원회 도전에서 예, 예. 실패했습니다. 예. 아쉽게 됐는데 현재 한국 국적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이 회장님하고 김재열 그렇습니다. 국제빙상연맹 회장 두 명뿐인데 세계 스포츠에 좀 더 많은 한국인들이 뛰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국제 인력을 많이 키워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봄에 스위스 로잔에 저희 연락사무소도 이제 개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체육인들이 이제 각 국제 연맹이라든지 IOC라든지 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맥을 네. 도둑해 쌓아야만이 이제 가능하다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많은 교육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장님은 뭐 체육 대통령으로 통합니다. 예. 2019년 6월 IOC 위원으로 예, 선출됐고 지금 대한체육회장 연임하고 계신데 내년 1월에 42대 예. 체육회장 선거 있잖아요. 예, 예. 삼선에 도전하실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포부 같은 게 있지 않으실까요? 이제 뭐 조만간에 지금은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영광이 체육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에 선수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서 개선할 부분은 주저없이 고치는 과감한 혁신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전 의원님,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를 갖고 당을 이끌 새 지도부 잠시 뒤에 선출하는데요.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 사실상 확정됐고 최고위원 구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김병주 뭐 또 한준호 뭐 이런 분들 계속 순위권 안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전현희, 이현주 이 중에 누가 5등 그리고 누가 6등을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 아닐까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여론조사하고 대의원 결과 또 현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어제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이 열린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대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뭐 연임 확정 지었습니다. 이 명파리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아온 정봉주 후보는 순위가 또 미끄러졌는데 전현희 후보는 2위로 꽁충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막판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봉주 후보가 그래도 누적 집계로는 2등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5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향후의 정치적 행보를 나는 비명 또는 반명이야 이렇게 자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이 적대감들 여기에 대해서 뭐 적절히 호소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현희 의원이 앞에 누적 집계에서 6등이었는데 네. 지금 5등인 이현주 의원하고 아마 자리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5등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인데요. 조금 있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최종 득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기장 안은 후보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당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후 1시 개회 선언으로 본격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지금 막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면 이후 개표를 통해 오후 6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이 밖에 경기장 바깥에서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블루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한정 굿즈를 사기 위해 일부 당원들은 새벽부터 오픈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으로 당선이 이미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주목할 부분은 이제 득표율입니다.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지역별로 이미 진행이 됐죠. 현재 어제 서울 지역에서 92.4%를 기록한 이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은 89.9%인데요. 오늘 나머지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욱 관심 가는 대목은 8명의 후보 중 5명의 당선자가 가려지게 될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선권 주위의 순위 변동이 한창인 가운데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명파리 발언과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정태훈 기자 현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논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쾌했다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원장님께서 네. 이 살인자 발언으로 그 당원이나 당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지금 이렇게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그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그 의사당 내에서 사실 살인자라는 써서는 안 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품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평소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전현희 후보가 결국 당 경선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면서 오히려 강경한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를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본인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지금 득표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방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일단 이 발언은 원내대표의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도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미국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제가 미국 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한 의원이, 그것도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를 향해서 거짓말장이라는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민주당에서 나온 공격이 아니라 자당인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미국 의회의 품격이라면 네.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국회 상임위 의원 회장에서 물론 정회 중이었다고는 하나 이런 적절하지도 못하고 매우 극렬하며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공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정봉주 후보는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한 발언 등 이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잖아요. 사적인 대화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당원들은 여전히 격분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서 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비판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평소에 정봉주 의원이 공적인 자리나 이 마이크가 켜졌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딴말을 하는구나라는 뭐 이중 발언, 뭐 이런 이미지가 당원들에게 비춰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애매모호하게 이재명팔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내가 이재명팔 할 때는 사람이야?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과 지지자들과 스스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점은 좀 저는 해명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후보는 이른바 명팔이 척결 공약을 고수했는데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명팔이 척결로 당내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정욱이면 뭐 과거 국민의힘 윤핵관 논란 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 좀 독특한 것이 이 역시 그 한국 정치의 맥을 잘 짚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수박이라는 말의 조어도 정봉주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명팔이라는 조어를 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치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정확하게 핀포인트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뭘 확인할 수 있었느냐면은 과거의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유하는 이념이라든지 정치 정향으로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해관계로 이렇게 그 이합집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정봉주 후보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박 원장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왠지 김민석 후보를 더 미는 것 같은 그런 일련의 행태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금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중심의 일극 체제의 속성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뿌리가 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데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까지 같이 합산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민주당의 당신과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로 표출되는 민심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봉주라는 정치인은 자신이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등극하면은 이런 일련의 정치 상황을 나름대로 상당히 활용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후 여야 정치권이 향후 행보 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고
있고 야당에서 김경수 포용론이 거론되던데 김 전 지사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아니 뭐 같은 당인데 포용할 게 뭐십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뭐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내가 뭐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사면시키고 또 복권은 또 왜 사면과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뭐 정치 재개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또는 당에 등장하겠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그냥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하면서 낮은 자세로 좀 이 전국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밝힌 최병 사건 그 3자 추천 특검안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과 친한의 분열을 노린 정쟁용 카드다라는 반응도 있던데 어쨌든 한 대표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지금에서야 유연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고 사실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민주당이 그거를 진작에 받으면 상당히 그 공이 본인한테 넘어온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머리가 복잡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요번에 제시한 특검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데 그거는 남겨둔 채로 한동훈 대표의 3자 추천 특검만 받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보공작 의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첨언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그것도 민주당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되면은 이제 공은 완전히 한동훈 대표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내의 친윤이라든지 또는 지금 특검을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또 당 지지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애초에 당대표 경선에서 그 후보일 때 공약처럼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제시하는 또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용산 대통령실과 친윤, 친한 이 특검법 관련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당내의 의원들 중에 초선이라든지 이러한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또 입장이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로서는 본인이 지금 당대표로서 그 임기를 맞추는 게 본인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 밖의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 논리로서 본인이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무리 없이 어떻게 관철하느냐 또 그 제3자 추천 특검을 민주당이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국정까지도 흔들어대는 결과로 나온다면 본인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용의 미를 어디에서 그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 부원장님, 박천대 원내대표가 3자 특검 수용 가능성을 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이게 전략을 수정한 건지 향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진실 규명이 중요하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종호 씨 녹취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과 이제 권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사실화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마약 사건도 나왔고요. 또 이 이종호 씨 녹취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 등등 모든 것들이 국정의 난맥산들이 이 특검을 통해서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보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 이거 우리 사법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판사가 네. 검사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만큼 양보하고 또 앞으로 있어서 이 정보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전선 자체를 특검이 3자 특검이냐 아니면 야당이 주도하느냐 아니냐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결국은 뭡니까? 특검을 한다는 것은 죄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쪽으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그나마 양심적인 보수 세력들도 안고 가는 이 프레임의 전환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입장이 그 반대 입장이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상황이 삼국지에 주유가 조조와 이 항복한 형주군들을 갈라치는 이 고육주책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양보해 줄 수 있다라는 제스처를 통해 가지고 공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 던지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의 분열이라든가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문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예요, 사실. 네. 정의김 의원님, 이 쪼개진 광복절 수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이념 갈등 중심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있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네. 역사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관념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관련해서 지나친 개입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개입하려고 든다라는 입장을 지금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광복회는 지금 그 야당의 어떤 그 지원의 힘을 입어가지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려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절을 제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라이트 역사관과 그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폈다는 이유로 지금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그 임명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는 게 저도 보수주의자입니다만은 모든 보수주의자가 그 뉴라이트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특히 뉴라이트 역사관 중에 그 식민지 근대화 이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 우파 내지는 보수주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이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승만 신격화에 대한 그 아마 강복회라든지 그 관련 기관들의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신격화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파들이 꽤 많습니다. 네. 박 원장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받는 것이 진정한가라고 말한 데 대해서 이게 친일 정권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다그쳐서 억지로 이게 을사늑약이고 한일 합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만들어낸 역사인데 그 역사를 청산하고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라는 요구를 못합니까? 이거 어디의 입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친일 매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네. 극우라는 표현도 아깝다는 생각. 라이트가 우파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예요. 좀 과잉되면 뭐 인종주의, 제국주의로 갑니다만 이분들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친일주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광복 회장님 말씀처럼 일본의 밀정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신일본인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느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직에서 발언하도록 하느냐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수준으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긁은 부스럼을 만드란 말입니다. 네. 그게 저는 대통령이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가스라이팅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저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왕초 밀정이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발끈했는데요. 이게 말이 아니라 배설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원장 말씀하셨듯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뉴 라이트라고 규정된 사람들도 본인들이 뉴 라이트라고 그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상황을 야당인 그 조국혁신당, 그리고 야당 대표인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지금 최대화하는 것이죠. 활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도 뭐 죽창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반일적인 레토릭을 부각시켜가지고 그것이 그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정치에 어떠한 효과를 발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굉장히 그 영리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또는 정부가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밀정이라든지 왕초라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떻게 지금 일본의 밀정이 있을 수 있으며 왕초 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그 8.15 경축사라든지 그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태도로 일본을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외교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인데, 그런 일본이 아직까지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공물을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다른 역대 보수 정권들 하듯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다면 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 같은 사람에 의해서 왕초 밀정이라는 이런 극한 발언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내부의 통합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고민이 네. 선제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4년간 탈탈 털고도 그림에 맞는 퍼즐이 안 나오자 지금 전임 대통령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좀 여야 간 이게 대결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결 전선은 좀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대결 전선은 확대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측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것 때문에 대동단결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그 오늘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가 벌써부터 일부 그 당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어떤 그 태도부터 지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사위의 항공사 특혜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권 하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의 그 소위 비명계와 친명계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그 규합을 할 가능성은 없으나 아마 지금 그 사위에 대한 항공사 특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정권의 입장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박 부원장님,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다, 이런 입장이죠. 제가 보면 뭐 반발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네. 그냥 그 이른바 모욕주기, 국면 전환용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이스타 항공의 전사위입니다. 이혼한 전사위가 취직했던 과정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상직 씨 관련 설 이야기인데요. 이것과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한번 황당무계한 상상을 해볼게요. 사위를 취직시켜주고 그 대가로 대통령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 황당무계한 추정에 의해 가지고 계좌를 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사 만들어내고 모욕 주려는 저는 물타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크게 반발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있었던 이 김경수 지사의 복권과의 연장소상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야권을 갈라치기 하려는 뭔가 정치 기획을 하고 있다,
뭐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 네. 그거 잠깐만 제가 네.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 사위이긴 하지만 당시 사위였잖아요. 사위가 취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딸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그 취업과 동시에 그 뭐랄까 생활비가 이제 중단이 된 것, 그 인과관계를 본다라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돈을 주고 돈을 받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범죄 의혹이 없는 사람의 계좌를, 그것도 전직 대통령의 계좌를 턴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의 정격 교체를 두고 관가에 지금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강택 부축을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라는 말부터 내부 파워 게임 결과설 또 외교 라인 뭐 배제설 다양한 추측이 제기됩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세요? 제가 볼 땐 최강팀은 최강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최강팀 내지는 친정체제를 구축한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정 인물을 위한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라든지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가 경호처장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이 되면서 소위 그 미국의 대선이 있고 외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전문 외교관들이 전부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바깥에 평론하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대 2,000명을 정한 회의록 파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 측이 의도된 회피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네.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문명화된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록 파기를 통상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뭐 정부 부처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소한 회의록까지도 다 우리가 녹취해서 남기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대 관련해 가지고 대학들이 신청한 정원 숫자와 그리고 이것을 배정하는 과정들, 회의했던 내용들 이런 걸 없애버렸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이유 근거가 없이 아무 임의의 설정으로서 2,000명을 증원시키겠다고 임의의 설정으로서 특정 학교에는 정원을 주고 특정 학교에는 정원을 주지 않는다. 그럼 친분관계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적 공간의 영역의 일이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의 일이 아닌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인데요. 조금 있으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최종 득표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경기장 안은 후보자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당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후 1시 개회 선언으로 본격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지금 막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면 이후 개표를 통해 오후 6시쯤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투표 결과는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이 밖에 경기장 바깥에서는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블루페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한정 굿즈를 사기 위해 일부 당원들은 새벽부터 오픈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 기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네, 이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으로 당선이 이미 확실시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주목할 부분은 이제 득표율입니다. 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지역별로 이미 진행이 됐죠. 현재 어제 서울 지역에서 92.4%를 기록한 이 후보의 현재 누적 득표율은 89.9%인데요. 오늘 나머지 투표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욱 관심 가는 대목은 8명의 후보 중 5명의 당선자가 가려지게 될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선권 주위의 순위 변동이 한창인 가운데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명파리 발언과 전현희 후보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원장님, 북한의 시스루 옷차림 또 긴 머리카락을 반만 묶어 뒤로 풀어내는 수탉머리 헤어라고 하던데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스타일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현송월 노동당 부부장이 즐겨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머리 스타일까지 금지한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뭐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북한의 국경을 차단하고 서로 간에 적대적인 남의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한 이유 자체가 북한의 경제력이 지금 남한의 6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류협력하면은 북한이 남한의 이 자본주의 물들어서 결국은 자기 통치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한류가 들어오는 거에 아주 굉장히 그 경계하는 정책을 해왔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워낙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이제 바람이 불고 김정은 자신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백두산까지 안내하고 평양 주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뭐 남한하고 완전히 담쌓고 미국하고도 대화를 다 끊고 자력 경쟁과 중국과 러시아만 협력하면서 지금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자본주의식 그 풍토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자기가 맨날 보는 현송월하고는 각별한 사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애는 자기 딸인데 그들이 하는 그 저 머리카락은 이렇게 보면서 그 김정은이 분명히 알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중잣대적인 네.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네. 특히 저런 행태를 평양 상류층만 따라하는데 주변부까지 저렇게 뭐 할 여유조차도 없고 근데 만약에 그 단속이 되면 머리를 깎아가지고서는 노동 단련형 뭐 이런 네. 걸 뭐 시킨다고 합니다. 네. 김용현 교수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압록강 홍수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 13,000여 명을 평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네네.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직접 위로도 하는 등 애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내부를 향해서 또 외부를 향해서 본인이 주민들과 늘 함께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과 친화적인 지도자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자체의 이번 수해 피해가 사실상 엄청난 피해가 난 건 사실입니다. 신해주 그리고 의주군 또 이제 중국 쪽 지반 쪽에 맞은편에 있는 이제 만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강도입니다. 이 지역이 압록강 하류 지역이고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수해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던 지역이고, 네.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이제 대책들을 좀 세우겠다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평양으로 데리고 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이제 치수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정감 있는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홍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의주군 수재민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한국식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인민이라는 말 대신에 주민을, 또 텔레비전 대신 TV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지는 않았을 테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5년이나 10년 막 징역형 막 이렇게 매기는데 네. 그래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휩쓸리지 말자는 게 자기 신조인데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저 동지라고 하거나 인민이라고만 해야 되는데 주민이라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그러니까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나 늙은이 대신에 어르신,
우리가 어르신이란 말 참 이거 좋은 말이긴 한데 그들에겐 굉장히 낯선 용어일 겁니다. 네. 북한에도 나이 많은 사람을 경칭할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북한에서는 일제를 그렇게 일본 풍을 싫어하면서 텔레비라고 TV를 갖다 텔레비라고 이렇게 일본식으로 발음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엔 텔레비전이라고 이제 쓴답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TV라고 하면은 수상한 사람이니 신고하라라고 반간첩 포스터에까지 그런 게 다 등장한대요. 네. 근데 김정은이 본인이 그런 자기가 표현을 TV라고 썼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 TV가 재미가 없으니까 남한 TV를 즐겨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류에 동화돼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광복절을 맞아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북한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반응이 없을 거고 반응을 한다면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 좀 봅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뭡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당하고 일제 수탈과 그 폭압에 대해서 독립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께서 항일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해방 이후에는 이제 국내 국민들의 단합 그리고 같은 민족이 대다수인 북한 지역에 대해서 화해 협력해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의 그 단일체를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하고 또 항일 투사들 선열들을 정신을 기리는 그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일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식의 그런 인사 행태 그리고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 거의 일본에 대해서는 면죄부시를 주는 그런 류의 일관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 정권인데 글쎄 과거에는 친일이라 그러면 좀 창피했는데 이제는 창피함이 없어요. 그냥 우린 친일로 가겠다. 친일이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내세운 게 반북, 반공, 자유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광복절과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네. 지금 3대 비전 무슨 3대 전략 뭐 이렇게 뭐 또 7대 뭐 그 전략 그 행동 요령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광복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정치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통합을 원하면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죠. 통합이라고 외쳐댈 것만이 아니라 네. 거꾸로 지금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이거는 그게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통일의 중심이 되는 국내의 지금 첫 번째 전략이 지금 어긋나게 생겼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 정보권을 확대시키겠다는데 인권을 강화하고 이거는 북한이 볼 때는 강력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건 북한은 지금도 적대적인 그 독립된 그 적대 국가라고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싸우자는 얘기라고 북한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남북 관계는 전혀 안 될 테고 거기다가 남북 간의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제발 좀 받아달라 그러고 인도주의 지원하는데도 안 받았던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그걸 받겠습니까? 네. 그걸 국제 공조를 다진다는데 국제 공조도 너무 편향적이어서 우리가 통일로 나가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일본하고 미국만 강조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돼가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통일 정책이 아니라 통일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을 지금 내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영 교수님, 네. 방금 홍 원장님은 북한이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 계속 지금 그러면 남북의 강대강 이런 구도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황 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손바닥도 사실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현재로서 이제 북한은 아마 우리 쪽의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그 반응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남관계를 아예 단절을 지금 시킨 상태이고 적대 국가 간 관계로 지금 남관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의 내용들은 북한으로서는 좀 수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 같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좀 현재 남북 관계의 흐름으로 보면 약간 생뚱맞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출발점으로서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동떨어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에서의 강대강의 이 구도는 미국 대선,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점에서 네. 현실적으로 남북 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홍 원장님,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면 10월 중에 ICBM 핵실험 등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게 좀 의미 있는 진단인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레 짐작에 지금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바이든의 대를 잇는 해리스가 이제 당선이 되면 해리스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검사 출신이 보통 어떻게 하죠?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북한은 악으로 보고 있거든요. 해리스가 되면 대북 정책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 4년 동안에 한 번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해리스가 되면 북미 간의 관계는 계속 냉랭하거나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하고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던 트럼프가 되길 바라겠죠. 그렇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언제일까? 11월 5일 날 미 대선이니까 10월 말쯤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일본 너머로 쏘면 이게 바이든이 북한을 잘못 다루는 외교 정책에 우크라이나도 잘못됐고 중동에서도 잘못됐고 북한도 잘못됐다 이런 욕을 먹게끔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그 미국의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긴 한데 핵실험은 좀 자제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장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쏠 가능성이 있다. 네. 김영 교수님, 미국 네. 대선 살펴보죠.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우위에 섰다는 여론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합주에서도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대선 국면이 전환됐다고 봐야 합니까? 전환보다는 박빙 그리고 시속 게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의 그런 구도에서는 이제 우위에 섰던 게 분명한 사실이고 민주당이 대선 전략에서 이제 완전히 그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그리고 사람을 아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해리스가 이제 올라오면서 실제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7개 경합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48대 47 또는 46대 45 해리스가 이제 1% 정도 앞서는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에서 1%는 뭐 거의 뭐 박빙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해리스나 트럼프나 두 사람이 어느 누구도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대선까지 11월 5일이니까 뭐 앞으로 아직 2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워낙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과정이랄지 또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부입니다. 네. 이 문제 그리고 양안 관계랄지 이런 이제 국제적인 문제 또 미국 내의 경제 상황 많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고 네. 그 흐름 속에서 대선의 흐름이 좀 더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잠시 뒤에 보고요. 홍 전 원장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접전 상황인 가운데 지금 아시아계 표심이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우편물이라든가 뭐 광고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아시아계가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금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아시아계 미국 유권자가 780만에 불과했습니다. 3.7%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500만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1%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상당히 무당층이 많다 그래요. 네. 어느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학력이 높고 정치에 관심이 높아서 투표율도 높고 그런데 무당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저 호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히 그 네바다 같은 데는 아시아계가 11%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바다는 약간 트럼프가 앞서는데요. 다른데 경합주에서 상당히 아시아계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계가 결국은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흑인 남성들 해리스가 흑인이니까 흑인들의 지지를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흑인 남성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왜 무슨 여자가 대통령이냐 그래가지고 안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네. 그렇지만 하여튼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 라틴계, 아시아계 상당히 50% 이상 지지를 해리스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네. 김영애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울어 가고 있다는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러스트 벨트나 선벨트 이쪽 남부 북부의 경합주 7개 주에서 네. 결정적으로 역전돼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인데 펜실베니아에 4% 주다가 지금 4%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완전히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거긴 뭐 이미 공화당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게 나옵니다. 네. 조지아는 비기고 다른데 러스트벨트 세 군데에서 4%도 앞서는 미시간이나 위스콘신도 앞서는 게 나와서 더군다나 지금 19일부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좀 컨벤션 효과가 아직도 더 남아 있고 물론 이제 9월 10일 날 대선 토론회가 남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해리스가 선전하면 해리스가 대세를 굳히지 않을까 봅니다. 그게 이제 9월 10일 날 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벌써부터 대선 결과 불복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저 해리스를 그 바이든이 자기가 사퇴하면서 양보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쫓아냈다 그러면서 구테타를 했다 민주당에서 이건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공정하게 되면 조지아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에서 내가 질 리가 없다. 지난번 선거도 부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지면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대선에서 표차로 치면은 승복할 겁니다. 그러면 거긴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동들을 좀 트럼프가 하고 있어요. 네. 김영현 교수님, 중동 상황 살펴보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는 2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네. 휴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전쟁 휴전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말씀은 아마 희망사항에 좀 많이 섞여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에 자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습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들 보면은 이제 중동전에 그 전면전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가자지구 전투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휴전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데 좀 더 크게 우리가 놓고 보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 가능성 네. 또 전반적인 이제 중동전의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게 불이 꺼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범위로 놓고 보면 이제 가능성도 있을지 몰라도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여전히 중동에서의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중동 정세는 우리가 뭐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희 원장님, 그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을 재개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밑 설득 작업,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관심인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최근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네. 참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요. 이스라엘이 자기 국민들 1,200명 사망하고 인질 250명 하마스가
이렇게 납치해 갔다고 지금 4만 명을 죽였습니다. 네. 4만 명이라고 하는 건 거의 30배를 살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으로서도 이제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나 친이 이스라엘 정책으로 너무나 많은 사륙이 감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중재를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한 3개 이상의 형사건으로 지금 소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60% 이상이 빨리 물러나서 재판받아라. 당신 감옥에 가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로서는 전쟁을 계속해야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감옥도 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휴전 협상이 벌어지는 순간에 레바논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서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했잖아요. 하니에라는 하는 지도자가 이 사람이 강경파가 아니라 협상파입니다. 네. 아니 협상을 하면서 협상파 최고 지도자를 죽여요. 그럼 협상하자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네타냐후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요일 날부터 다시 또 카이로에서 협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말에 타결될 거라고 보는데 요는 지금 하마스 쪽에서도 그 한이의 후계자로 야히야 시나르라고 작년 10월 테러를 주도한 사람이 후계자가 됐어요. 강경파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협상에는 참여도 안 합니다. 물론 얘기는 듣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하면은 거의 기적적으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란이 지금 그 합의를 기다리냐고 이번 주에는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는 이번 주말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나오면 이란은 공격할 명분을 갖고 이제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불운한 지금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문한 그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에게 이란이 공격할 경우 네네. 반격을 도와달라 이런 주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 자체가 대화에 대한 한편으로의 그 방향을 잡으면서도 중동에서의 지금의 상황들을 자기들 중심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네타냐후 수상 총리의 입장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전쟁을 빨리 끝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상황 자체는 뭔가 대화로 가는 듯하면서도 뭔가 또 상황이 풀리지 않는 네.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좀 계속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 또 하마스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지금 대화로 갈 수 있는 흐름을 제대로 뭔가 어느 국가가 끌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닌 약간 좀 복잡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이런 좀 어정쩡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공격 감행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니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서방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뭐 서방에 군대가 가거나 서방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서방에서 탱크까지 주고 있는데 F-16까지 지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지점에 반격할 때는 자기네가 주는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같은 걸 써도 좋지만 러시아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땐 쓰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젤렌스키는 그걸 좀 허용해 달라. 봐라. 내가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 영토로 진입해 가지고 처음으로 지금 진입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의 2배 되는 면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는 물론 반격하고 있다 그러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서방이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추가 군사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걸 또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휴전을 지금 독촉하려고 하면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 강화하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는 그만 줘야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빨리 그만둘 동기가 생기고 러시아도 동기가 생기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무기를 주니 전쟁이 중단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자기는 금방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푸틴으로서는 지금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니 이거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해 오니까 자기 체면이 지금 구겨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지금 당분간 없다. 그래가지고 인질 교환 협상도 할래다가 지금 말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그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남부 지역에서는 계속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진격해 간 곳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 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미 때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통령실, 정치권의 대화 타협이 실종된 지 오래고 8.15 광복절 날마저 국민 분열이 가중된 상황에서 팬데믹과 재난 등의 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추후 책임 추궁 등을 염려해 복지 부동, 아예 현안을 방기한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어서 더욱 걱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